잘 지내시나요? 마루 소리책방의 마루입니다. 30대 초반, 타인과의 소통은 자주 오해로 끝나고 그럴 때마다 서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던 작가 허은주. 말할 필요가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에 수의사가 되기로 합니다. 수의사로 살게 되면서 사람과의 대화에서 왜 도망치고 싶어 했는지 아직 답은 찾지 못했대요. 허나 그 당시에 작가의 삶은 행복과는 멀리 살고 있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작가는 수의사로 살면서 만난 다른 종들, 그들이 풀숲과 나무, 햇살과 바람에 경탄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모습에 매료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만히 내려놓고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 흘려보내야 될 것들에 대한 작가의 마음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파트 1,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슬픔만을 생각한다. 파트 2,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파트 3, 다르지 않은 마음들에 대하여.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꽃비 내릴 때 우리 다시 만나. 꽃비는 작은 강아지였다. 뛰어다닐 때면 가늘고 긴 하얀 털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 사이로 까맣고 동그란 눈이 반짝였는데 한눈은 잘 뜨지 못했다. 눈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심한 각막 건조증 때문이었다. 꽃비 엄마는 화가였다. 공방과 그림 수업도 운영했지만 야외에서 벽화를 그리거나 건물 내부 벽을 그림으로 채우는 등의 활동을 주로 했다. 병원에 올 때면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벽화 사진이나 그림 수업 장면을 보여주었다. 둘은 24시간 함께했다. 꽃비의 보금자리가 된 부드러운 천 가방 안에서 꽃비는 벽화 그리는 엄마 품에서 야외 작업 중에는 나무 그늘 밑에서 그림 수업을 할 때는 엄마의 옆에서 자리를 지켰다. 금방 건조해지는 꽃비의 눈에 엄마는 정성스럽게 안약을 넣었다. 꽃비의 심한 각막 건조증 때문에 서너 시간마다 한 번 안약을 넣어야 했기 때문에 늘 꽃비를 데리고 다녔다. 하루는 꽃비 엄마의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꽃비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고 꽃비를 병원에 잠시 맡길 수 있는지 물었다. 그때부터 꽃비와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원래는 병원에서 돌볼 생각이었는데 밖에서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살던 꽃비는 병원의 좁은 입원장을 많이 힘들어했다. 다행히 꽃비는 곧 우리 집 식구들, 인간 둘, 개 둘, 앵무새 하나와 익숙해졌다. 당시 집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꽃비는 낮에 그 마당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한쪽 눈을 잘 못 떠서 행동이 조금 느렸지만 자기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완벽한 사회성을 가진 강아지였다. 우리 강아지들은 금세 자기 옆에 자리를 내주었다. 성격 별난 앵무새는 모든 깃을 부풀리며 하악거리고 경계하다가 꽃비가 자기보다 하수라는 걸 알아채고는 공격하지 않고 간단히 무시해 주었다. 안심이었다.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이나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꽃비 엄마의 늘 활기찬 모습 때문이었을까. 곧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의 부고를 듣기 전까지 말이다. 장례 준비 등 경황이 없으니 며칠 더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꽃비가 마루에 누워 비스듬히 들어오는 저녁 햇살을 받고 있었다. 코끝이 시큰해졌다. 가만히 옆에 앉으니 꽃비가 배를 보여주며 자세를 바꿔 누웠다.
나는 꽃비의 배를 오랫동안 쓸어주었다. 장례식장에 꽃비를 데리고 가는 게 좋을까? 오래 망설였다. 하지만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커져 꽃비를 데리고 문상을 갔다. 영정 사진 앞에 꽃비를 내려놓고 잠시 묵념했다. 꽃비는 방 이곳저곳을 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몇몇 무상객들이 꽃비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다. 남은 가족들은 꽃비를 키우기 어려워했고 새로운 입양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아지는 함께 살던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평생을 함께했던 존재에 이해할 수 없는 사라짐, 되돌릴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부재. 엄마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꽃비는 매일 엄마를 기다릴 것이다. 며칠 후 꽃비 엄마의 지인이 꽃비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다. 고인과 평소 가까이 지냈는데 장례식장에서 꽃비를 보고 온 후 계속 생각이 났다고.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를 최근에 병으로 보내서 보호자의 죽음 이후 남겨진 꽃비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다고도 했다. 꽃비는 그렇게 엄마와 작별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꽃비의 새로운 가족은 꽃비가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 장 찍어 보내주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꽃비 엄마는 자기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꽃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꽃, 웬만한 애정으로는 짓지 못할 이름이다. 게다가 아이와 정말 잘 어울린다. 꽃비 엄마는 사랑하던 강아지를 가장 아껴줄 사람이 자기 친구라는 걸 알고 그에게 꽃비를 보내주었을 것이다.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예쁜 강아지, 비처럼 내리는 꽃을 듬뿍 뿌려준 것이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어렸을 때 잠깐 함께 살았던 강아지가 있었다. 작은 재롱이라는 이름을 줄여서 작재라고 불렀다. 아빠가 어디에선가 데려온 작은 강아지였는데 동그랗고 까만 눈이 반짝거렸고 크림색의 짧은 털은 부드러웠다. 손가락으로 등을 쓰다듬으면 너무 부드러워서 손가락이 간질거렸다. 작재는 항상 우리 남매와 함께 지냈다. 잠도 같이, 책 읽을 때도 같이, 텔레비전을 볼 때도 우리와 같이 했다. 꼬물거리며 걸어다니는 통통한 작재가 너무 귀여웠다. 작재가 세상을 떠났던 날, 하늘은 아주 파랬고 솜사탕 같은 구름이 떠 있었다. 손을 뻗어 닿으면 부서질 듯 햇살은 건조하고 눈부셨다. 당시 나는 6살이었고 늘 언니를 쫓아다녔다. 나보다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2살 많은 언니와 남동생 사이에서 나는 항상 불안했던 것 같다. 부모님은 남동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았고 언니는 항상 밝게 웃는 모범생이었다. 둘째 딸인 나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내 존재 이유를 찾느라 바빴고 자주 억울했다. 지금 생각하면 젊은 부모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 셋을 키워내느라 엄청나게 고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하지만 6살의 내가 그런 것을 이해할 리 없었다. 늘 바쁘고 피곤한 엄마보다 나한테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언니에게 의지했다. 언니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언니를 기다리며 무료한 오후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날도 마당에 누워 하늘을 보고 있었다. 파란 하늘에서 흰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마당에서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나는 정말 좋아했다. 그 아름다운 세계로 더 가까이 가고 싶었을까? 나는 우리 집에서 하늘과 제일 가까운 연탄 창고 위 장독대로 가기 위해 작재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갔다.
같이 장독대에서 소꿉놀이를 하기 위해 마당에서 풀도 뜯고 돌멩이도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다. 돌멩이로 풀을 지니기고 있으면 작재가 작은 이빨로 내 손을 물었다. 지금 돌아보면 이제 막 이빨이 나기 시작한 2달도 안 된 어린 강아지였던 것 같다. 손을 물어도 아프지 않고 간지러운 느낌에 깔깔 웃었던 기억이 난다. 낯을 많이 가렸던 나는 어린 시절에 혼자 하는 1인 2역 놀이를 좋아했다. 언니가 없을 때면 집에서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며 놀았다. 하지만 작재는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혼자 말을 하면 작재가 앙앙 짖으며 내게 말도 걸고 대답해 주었다. 한참을 놀다 보니 뜨거운 햇빛에 어질어질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옆에 있던 작재가 보이지 않았다. 작재의 이름을 부르며 장독 사이로 걸어가니 뒷모습이 보였다. 그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작재는 고개를 숙여 어떤 가루를 정신없이 핥고 있었다. 가루는 형광 분홍색이었고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뛰어가서 작재를 품에 안았다. 무엇인지 몰랐지만 처음 보는 그 기분 나쁜 색깔의 가루가 불길했다. 작재의 입가에는 온통 그 보석 가루가 묻어 있었고 내 품에 안긴 작재는 혓바닥으로 입 주변에 묻은 가루를 핥아서 모두 삼켰다. 몇 시간 후 작재가 토하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엄마에게 옥상에서 작재가 분홍색 가루를 먹었다고 말했다. 엄마가 당황해하며 그 가루가 쥐약이라고 말했다. 강아지가 장독대까지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그곳에 쥐약을 놓았다고 하셨다. 6살이었지만 쥐약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았다. 내가 작재를 장독대로 데려갔고 그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나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했다. 퇴근한 아빠가 마당으로 들어와 상황을 보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가져왔다. 밥숟가락에 소금물을 떠서 작재에게 먹였다. 먹은 것을 토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작은 강아지는 소금물을 채 삼키지 못하고 모두 토해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작재가 새빨간 피가 섞인 거품을 토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아빠의 흰 윗옷이 빨갛게 물들었다. 그렇게 당황한 아빠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부엌에 가서 몇 차례 소금물을 만들어 왔다. 아빠 옆에서 나는 얼어 있었다. 엄마는 그런 나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추운 날 늘 그랬듯이 엄마는 그날 밤도 소미불을 덮어주었다. 두꺼운 소미불의 적당한 무게감은 어린 시절 나의 어쩔 줄 모르는 감정들을 가라앉혀주는 특효약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낮 동안의 모든 감정은 소미불 안으로 몸을 누이면 아득해졌고 다음 날에 일어나면 모두 사라졌었다. 하지만 작재가 떠난 날 길고 긴 밤 내내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6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두꺼운 솜 이불도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했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나의 이마를 엄마가 계속 쓸어주었다. 자고 일어나도 전날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처음 느껴보는 괴로움이었다. 마당에 누워서 파란 하늘을 보는 것도, 하늘에서 천천히 움직이던 구름을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았다. 아름답지도 않았다. 엄마와 아빠, 언니와 남동생이 나를 비난할까봐 걱정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했던 작은 강아지를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다. 상처받을 준비를 잔뜩 했던 나는 작재가 떠난 이후 가족들의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작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언니는 그림을 그려서 그 전보다 더 많이 가위로 오려주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들만 골라서 그려주었다. 엄마는 잠을 자다가 자꾸 깨는 나를 살피느라 안 그래도 피곤한 얼굴이 더 수척해졌다. 지금 생각하니 가족들 모두 작제를 사랑했고 작제의 죽음에 슬퍼했으며 동시에 작제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나를 묵묵히 버텨주었다. 괴로운 마음들로 가득 찼던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집안의 공기가 떠오른다. 병원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보호자들을 만난다.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나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한다. 생생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것만이 가능한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같이 그 고통의 무게를 버티는 것뿐이다.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내가 병원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참 예뻤다고, 나에게도 기쁨을 주는 아이여서 참 고마웠다는 말 정도일까. 늦었지만 작제에게 그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외로웠던 어린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다고,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해줘서 참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제가 데려올게요. 병원 앞에 트럭이 섰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장갑을 낀 손으로 상자를 들고 있는데 온몸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장갑과 상자에는 지늘기 말라붙어 있었다. 안에 있는 고양이는 미동 없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흙이 잔뜩 묻은 털이 보였다. 흰색과 노란 털이 섞인 치즈탭이었다. 털 사이로 불안한 눈동자가 잠깐 반짝였다. 진료 접수를 위해 고양이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물었다. 이름은 없어요. 동네 몇 집에서 같이 챙겨주는 고양이인데 3일간 안 보이다가 오늘 돌아왔는데 걷지를 못합니다. 악취가 진동했다. 이미 한동안 괴사가 진행된 냄새. 이 생명체의 어디선가 피부와 근육이 썩어가고 있었다. 왼쪽 뒷다리가 불편해 보였다. 진흙과 피가 엉겨 붙어 있는 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털과 함께 피부 조직이 뚝뚝 떨어져 나와 하얀 인대와 뼈가 드러났다. 털을 다 밀고 보니 발목 관절 밑으로 만져지는 피부가 차가웠다. 회색과 보라색으로 얼룩덜룩한 피부를 세게 꼬집어 보아도 고양이는 전혀 아파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무언가에 발목 관절이 오랫동안 조여져 있던 듯했다. 발목 관절 아래로는 다리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괴사 부위가 금세 퍼져나갈 것이다. 빠른 절단 수술을 권했다. 남자는 고양이의 머리를 쓸어주고 있었고 고양이는 남자의 손가락을 핥아주었다.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아픈 동물보다 동물을 데려온 사람의 표정을 더 살피게 된다. 동물이 제발로 병원에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의 생사는 자신을 데려온 사람에게 달려있다. 아무리 치료가 시급해도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치료한다 해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요. 고양이 다리를 붕대로 감아달라고 했다. 붕대로 감아도 괴사 부위가 더 커질 것이다. 그래도 붕대만 감고 데려갈 건지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상자한 고양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고양이는 남자의 손바닥에 얼굴을 베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동안 제가 따뜻하게 해주고 끝까지 밥 줄게요. 그렇게 고양이는 차가워진 뒷다리에 붕대를 감고 병원 밖으로 나갔다. 나도 퇴근을 했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다. 저녁 뉴스가 끝나가고 오늘의 날씨가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에 누워 우리 집 강아지들의 목덜미를 쓸어주었다. 반려조 앵무새 사랑이의 부리 장난도 받아주었다.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순간 예전에 누군가와 했던 대화가 머리를 스쳤다. 아무도 입양 안 하는 장애묘가 있으면 제가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요. 고양이를 여럿 키워 종종 병원에 오는 보호자 제이의 말이었다. 몇 달 전 진료 중 지나가는 듯이 했던 말이었지만 확실히 기억났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반이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제이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했다.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면 바깥 생활이 힘드니 입양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혹시 지금도 장애묘를 입양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럴 생각이 있다면 우리 병원에서 수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 네, 제가 데려올게요. 언제 데리러 가면 될까요? 믿기지 않은 빠른 대답이었다. 감동할 시간이 없었다. 지금도 그 고양이의 다리가 괴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빨리 수술을 해야 했다. 제이에게는 짧은 감사 인사만 전하고 고양이 보호자에게 전화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보호자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병원으로 고양이를 데려다 주었다. 그렇게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이후 제이는 아이의 소식을 사진과 함께 종종 알려주었다. 새 다리로 사는 생활에 곧 익숙해진 녀석은 가벼운 점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창틀 정도는 가볍게 뛰어올라 집 밖을 쳐다보는 집냥이가 된 것이다. 사진을 보니 창틀 위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 뒷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흐뭇해서 웃음이 났다. 고양이를 가족으로 받아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나의 말에 제이가 이렇게 답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잘 때 그루밍도 해주고 꽃구기도 해줍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예쁜 아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걸려있던 빗장이 툭 하고 풀렸다. 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기 위해 자주 마음의 빗장을 걸어둔다. 말을 그대로 믿으면 결국 상처받을 것이라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말과 행동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꾸며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 참 피곤한 일이다. 나 자신을 스스로 믿어주지 않으니 상대가 하는 말도 우선 의심하고 본다. 상대가 하는 따뜻한 위로도 착한 마음도 위선일 거라고 짐작해버린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처럼 말이다.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수화기 너머에서 전해지는 제이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온전한 진심이라는 것을 나는 곧 알았다. 사람들의 말은 위선이라는 내 생각은 틀렸던 것 같다. 아무도 입양하지 않을 장애묘를 가족으로 드리고 싶다는 말, 고양이를 보내줘서 고맙다는 제이의 말은 위선이 아닌 진짜였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 선의에 온전히 감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는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게 더 행복에 가까워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제이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해도 괜찮다는 용기 말이다. 상처받을지라도 진심이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지레 겁먹지 말자. 뚜벅뚜벅 세상 속을 걸어가 보자.
펫숍의 투명창. 3, 4개월 된 불도그가 병원에 왔다. 숨소리가 거친 작은 불도그는 처치대 위에서 얼굴을 바닥에 비비려고 몸을 비틀었다. 귀가 시뻘겋게 퉁퉁 부어서 피고름이 귓바퀴를 타고 턱까지 흘러 있었다. 왜 이런지를 물었더니 열흘 전에 단위 수술을 했고 오늘은 봉합살을 풀기 위해 병원에 온 것이라고 했다. 귀를 자르는 수술. 정확히는 귓바퀴 일부를 자르는 수술이다. 개의 단위 수술은 사람이 원하는 모습대로 귀 모양을 바꾸기 위해 하는 미용 목적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베르만의 쫑긋 서 있는 귀도 귓바퀴를 잘라붙이는 단위 수술을 한 결과이다. 사냥개인 도베르만을 더 용맹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퉁퉁 부어있는 피부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려고 하면 불도그는 자지러지게 소리를 질렀다. 국소 마취한 후 간호사 선생님들과 달라붙어서 겨우 붙잡고 세척했다. 퉁퉁 부은 피부 밑으로 두꺼운 하얀 매듭 하나가 언뜻 보였다. 보통 피부를 봉합할 때 쓰는 나일론사가 아니었다. 수술 부위 염증이 심하니 수술한 곳에 연락해 보기를 권했다. 잠깐 망설이던 그는 사실 본인이 수술했고 봉합은 소미불을 꿰매는 바늘과 명주실로 했다고 털어놓았다. 단위를 해서 보내는 조건으로 분양을 약속하고 계약금도 받아놓은 상태였다. 수술은 다른 불도그 농장주가 알려준 대로 했다고 말했다. 알코올로 가위를 닦고 라이터로 가위날을 달군 후에 귓바퀴를 잘랐다고 한다. 마취는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다. 다른 개 농장 사장에게 조언을 들었는데 2개월 된 강아지는 통증을 못 느껴서 마취를 안 해도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동물병원에 첫 접종을 하러 오는 때가 2개월쯤이다. 아이들이 통증을 못 느낀다니 거짓말이다. 백신을 위한 작은 바늘이 피부를 살짝 뚫는 것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친다. 통증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생존을 위해 타고난 감각이다. 이런 강아지들의 귀를 마취도 없이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으니 그 통증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상황을 알고 나니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지금 화를 내며 보낼 시간은 없다. 이 아이의 미칠 듯한 통증을 빨리 없애주어야만 했다. 국소 마취만으로는 명주실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힘들었다. 극심한 통증에 몸부림치는 녀석이 다치지 않도록 전신 마취를 하고 자세히 상태를 살폈다. 촘촘하고 단단하게 묶인 매듭들이 모두 피부 안으로 깊게 파고들어 있었다. 먼지와 털, 피가 엉겨붙은 딱지를 제거하니 피고름이 줄줄 흘러나왔다. 감염이 심했다. 1시간 이상의 긴 수술이 되어버렸다. 피부를 파고든 매듭을 제거할 때마다 피부 조직이 뚝뚝 떨어지고 출혈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수술을 마치고 퉁퉁 부은 귓바퀴를 소독한 후 귀를 포함한 얼굴을 붕대로 돌돌 감았다. 명주실 매듭이 더 이상 녀석의 귀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수술방을 나와서 보호자를 만났다.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최근에 부업으로 불도그 생산업을 시작했고 처음 새끼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다른 개 농장주들도 명주실로 단위를 하고 판매한다길래 자기도 그랬다고 했다. 그의 얼굴에 억울함이 잠깐 스쳤다. 마취에서 깬 불도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서도 남자의 손과 얼굴을 핥아주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펫 산업의 상품으로 유통되는 동물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다.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농장주가 직접 수술하고 귀가 쫑긋 선 모양이 더 보기 좋다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어린 불도그는 귀가 잘린다.
펫숍의 투명창에 전시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이런 개 농장에서 태어나 판매되는 상품이다. 누구라도 자신이 입양하고 함께 살 작은 강아지가 개 농장에서 겪어야 했던 일을 알게 된다면 펫숍에서 동물을 구입하지 못할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숍에서 예쁜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를 사는 건 열악한 농장에서 살아가야 할 또 한 마리의 동물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 불도그의 귓바퀴 상처는 잘 아물었을까? 좋은 사람에게 입양이 되었을까? 분명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고 한동안 애썼다. 그 믿음조차 없다면 그 어린 강아지가 겪었던 끔찍한 고통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가치의 날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집 앞 공원을 걷는다. 비몽사몽 상태에서 산책길 초입에 들어섰는데 누가 내 머리를 부드럽게 만져주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나무 가지들이 바닥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내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주는 자기나무 잎사귀들이었다. 지난밤 사나운 꿈자리에 복잡했던 마음이 확 풀려서 말랑말랑해지는 순간이다. 자기나무 여린 잎사귀는 부드러운 작은 초록잎들인데 친절하고 다정한 손가락 같고 수백 수천 개로 갈라진 분홍빛 꽃은 눈부시다. 자기나무에 올해 처음 핀 꽃이었다. 그 아름다움을 눈에 담으면 잠이 덜 깬 나의 흑백 세상도 색깔이 또렷해진다. 넋을 놓고 자기나무 꽃을 감상하고 있는데 익숙한 새소리가 들렸다. 물가치들이다. 이 산책로에는 물가치들이 많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면 놀랍도록 시끄럽다. 마치 유쾌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서로 크게 웃으면서 말하는 것 같은 즐거운 소음이다. 산책로에 들어가는 나를 보고 한 마리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주변에는 더 큰 소리를 지르는 물가치들로 난리가 난다. 여러 마리의 물가치들이 벚나무 위에서 단풍나무 위로 날아가면서 소리를 지른다. 어떤 녀석은 철봉 위에서 열심히 자기 깃을 고르고 있다. 우르르 날아가기도 하고 몇 마리는 나무 위에 앉아서 버찌를 쪼아 먹는다. 한두 마리는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경계하지만 대부분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인간 한 마리가 등장했지만 별거 아니라는 분위기다. 그들의 세계에 한 발 내디디면 하루가 시작된다. 산책로와 집 주변에 물가치들이 워낙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관찰하게 되었다. 처음 알게 된 특징은 때로 몰려다니며 조직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이다. 출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오자 주차장 근처에서 굉음에 가까운 물가치들의 합창 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들어 위쪽을 바라보니 까마귀 한 마리가 전선 위에 앉아 있었고 그 까마귀 바로 옆에 4마리의 물가치가 있었다. 물가치들은 까마귀 한 마리를 향해 몸을 낮추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길게 찢어지는 비명 같은 소리였다. 까마귀를 위협하는 게 분명했다. 까마귀는 물가치보다 덩치가 훨씬 컸으므로 1대1로 붙는다면 상대가 안 되지만 물가치는 넷이었다. 주변 전봇대와 목련 위에서도 다른 물가치 조직원들이 까마귀 주변을 낮게 날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결국 까마귀가 반대숲으로 날아갔다. 까마귀에 대한 경외심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나는 조금 아쉬웠다. 도망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까마귀의 비행은 우아했다. 눈부신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까마귀의 검은 날개는 크고 아름다웠다. 공기 중에 너울거리는 파도를 만들며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아, 내가 사는 동네는 물가치가 접수하고 있구나. 물가치들의 조직력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사람들은 근처 고양이들에게 물과 밥을 챙겨주고 있다.
고양이 사료를 주면 고양이가 아닌 물가치들이 때로 몰려와서 5분 만에 다 먹어치우곤 했다. 고양이들에게 밥을 먹일 방법을 고민하다가 사료 그릇을 땅에 묻고 그릇 위를 작은 뚜껑으로 덮어두었다. 고양이들이 앞다리로 쉽게 밀어서 열 수 있는 작은 돌을 뚜껑 위에 올렸다. 새들은 절대 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물가치들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그들은 무거운 뚜껑을 협동하여 밀어냈다. 새 한 마리의 힘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었지만 협동하여 밀어냈다. 그 어려운 걸 물같이 6이 모여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었지만 그들은 해냈다. 더 신기한 것은 내가 고양이 사료를 주는 장소를 옮겨도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것이었다. 한 마리의 새가 혼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사료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서로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들만의 소통 방식으로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물가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학명은 사이노피카 사이너스로 산기슭이나 덤불이 많은 곳, 그리고 인가 근처에서 집단 생활을 한다. 우리나라에 비교적 흔한 텃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먹고 과일도 좋아해서 과수 농가에서는 쫓아야 하는 새들이기도 하다. 물가치는 사람이 만든 변화된 생활 터전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는 생명이다. 일반적으로 새들은 알이 부화한 이후 천적에게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성조가 될 때까지의 생존율이 높지 않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더욱 생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물가치들은 많으면 60마리에서 70마리 정도가 무리를 이루어 공동 육아를 하기 때문에 어린 개체들의 생존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천적이 물가치들의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면 집단 방어를 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세상에 사람만 산다고 쉽게 착각하고 산다. 아스팔트 도로, 콘크리트 건물,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유리창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곳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로드킬을 당한 너구리와 고라니,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들, 사람들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은 무수히 많다. 그 죽음을 접할 때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무력해진다. 여기 이곳의 물가치들은 씩씩하게 잘 살아간다. 사람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공적인 생존으로 증명해주는 이들이다. 무리를 이루어 육아도 공동으로, 싸움도 공동으로 하며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간을 경계하면서도 인간들이 사는 영역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아침 산책이 좋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물가치들의 여러 소리가 합쳐져 청명한 아침 공기를 꽉 채운다. 내가 이들의 삶에 잠시 깃들어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나의 인간적인 고민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